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선환경 기계도 기능사 지금 본체 저희가 이제 치수기 두 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 이번 시간이 치수 기입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행위가 단순히 저렇게 수치적인 치수를 기입하는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다른 명칭들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분리하고 이제 수치적으로 저렇게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번 영상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제 첫 영상하고 이제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투상도 쪽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치수를 다 기입을 했어요. 물론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마저 기입을 하겠죠. 어쨌든 이제 수평 치수,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치수 해가지고 이제 나눠가지고 작업을 했고, 거기에 이제 하면서 이제 끼워 맞춘 공차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차의 개념들에 대한 설명들까지도 들어갔어요. 일단은 정면도에서 이제 표현할 건 다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표현이 안 되는 건 우측면도에 있는 이제 요 좌우폭 깊이는 이제 정면도에서는 당연히 표현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2D로 도면을 그릴 때는 하나의 면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X축, Y축 두 축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쪽 시선하고 일치하는 이제 Z축 방향은 치수 기입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이 다른 면도가 필요하고 그 면도에서 치수를 기입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저면도라든가 평면도는 아예 이제 그리지 않았고 이제 저면도 같은 경우는 부분도만 있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깊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제 우측면도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줘야겠죠.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측면도 보니까 형상이 대칭이에요. 대칭이다 보니까 당연히 얘도 이제 대칭을 기준으로, 즉 가운데 있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칭 치수를 기입하게 되겠죠. 치수는 이제 작은 치수부터 차근차근 기입해가야지 이제 형상에서 가장 먼 쪽이 밑변이 되는 삼각형의 형태로 치수가 구성이 되고, 그래야지 치수선들이 꼬이는 일이 없이 깔끔하게 기입된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제일 작은 치수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요 리브의 두께인데, 이거는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리브의 두께를 여기서 표현하지 않고 뭐 어디서 회전 단면도에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전 단면도를 도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리브의 두께 같은 경우는 도시된 이제 회전 단면도 쪽에 표현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면도에도 이렇게 회전 단면도 도시되어 있고 이 두께는 이쪽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길이는 뭐 여기랑 여기랑 이제 맞추게 되면 너무 길게 되죠. 그래서 안으로 들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안으로 이제 제가 한 번 할 때 8mm인데 8mm 그래도 너무 길고 또 한 번 8mm 들어주면 요렇게. 근데 이제 요게 너무 길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이 형상에서 12mm 잡아가지고 2mm 더 들여서 12mm로 빼줄 수도 있겠죠. 8mm가 아니라 10mm씩이었네요. 제가 뭘 잘못했네요. 2.5 높일 때가 8mm를 띄는 거죠. 10mm씩이니까 10mm 두 번이니까 20mm 한 번 넣어볼게요. 20mm 한 번 넣어보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나. 10mm네요. 2mm가 짧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저 형상에서 그냥 12mm를 떼주는 게 더 나아요. 이제 이렇게 두께를 표현해준다. 반대쪽에도 두께가 있으니까 반대쪽에도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반대쪽도 했잖아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이건 리브입니다. 그래서 리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한쪽만 도시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리브의 두께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다르게 한다. 만약에 이제 이쪽 리브 두께랑 이쪽 리브를 다르게 설계를 했다 그러면 양쪽 다 기입을 해야 되지만 같게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둬도 이제 다 알아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위쪽 같은 경우는 가공이기 때문에 가공은 이제 우리가 주물로 작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물로 작업할 때는 이게 한꺼번에 작업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물 표면을 이제 구분해 나눠가지고 이제 치수 기입하지는 않지만, 요 위쪽은 가공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32파이, 그 다음에 여기 32파이 별도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 가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가공되는 방향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똑같더라도 기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장 좁은 치수는 여기다 기입을 했고, 이제 그 다음 치수인데, 그 다음 치수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게, 여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이걸 기입을 했다 그러면 이걸 이대로 두시면, 이거는 감점입니다. 왜냐하면 중복 치수예요. 왜 중복 치수죠? 이게,
원의 직경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원의 직경은 옆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와 있는 치수를 또 한번 기입을 한 거기 때문에 중복 치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굳이 나는 이걸 치수를 기입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가로치고 이제 기입을 해줘야겠죠. 참조 치수다. 근데 굳이 이거를 뭐 형상적으로 이제 다 티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조 치수를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다 맞춰줄 거냐? 아니에요. 여기다 맞춰줄 거예요. 왜냐하면 요 중심에 해당하는 요 구멍, 구멍의 지름을 이제 여기다 기입을 할 겁니다. 여기다 기입을 할 거기 때문에 구멍을 위로 빼면 되지 않냐? 위로 뺄 거면은 이제 여기다 맞추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보면은 요 다음에 치수가 기입될 게 이제 가장 넓은 바깥쪽 치수예요. 요 치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제 여기가 여기 구멍의 치수를 이제 위로 올리면 10mm 이렇게 한 칸이 주니까 치수가 덜 튀어나와가지고 공간이 더 확보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이제 주상도 쪽의 높이 공간이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측 면도의 공간을 요만큼을 줄인다고 해서 크게 득볼 일은 별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이제 제 개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이만큼의 공간이라도 더 확보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기입하셔도 되고, 여기에 관한 지름들을 전부 위쪽으로 뽑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전부 위쪽으로 뽑아주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 게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무브 12mm를 띄우는 게 낫겠네요. 12mm를 미리 가이드라인을 띄워놓고 DLI로 여기 찍고 여기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입을 해줄게요. 기입을 해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직경이 DLI. 그래서 여기 직경이죠. 이렇게 기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10mm를 더 띄워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위쪽에 있는 리브 치수하고 이제 닿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가까워요. 가까운데, 그럼 이제 이 리브 치수랑 너무 가까워지는 걸 피하려고 이렇게 한 거냐? 솔직히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상태로 그냥 리브 치수는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너무 가깝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브로 해가지고 얘를 좀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이 치수가 다 위로 올라가는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치수의 표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9가 앞에 파이가 붙어 있죠. 지름이니까. 그쵸? 파이가 붙어야 되고, 이 9파이로 뚫리는 게 개수가 이게 1개, 2개, 3개, 4개죠. 네, 이렇게 이제 코너마다 있는 거니까 4개가 뚫리는 거니까 앞에다가 이제 수장을 명기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수장을 명기를 해주죠. 일단은 49. 제가 이제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곱하기하고 다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KS 규격에 나와 있는 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고, 제가 주로 쓰는 건 다시예요. 그냥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그럼 마이너스 기호 그냥 써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무 말고,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KS 규격에서 나와 있는 곱하기를 쓰는 걸 말씀드립니다. 권장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제 KS 규격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고, KS 규격에서 표준적으로 이제 따지는 건 곱하기 기호이기 때문에 곱하기 기호를 붙여줘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곱하기 기호 붙이면 한 칸을 띄웁니다. 한 칸 띄우고 이제 앞에 파이, 프로 C. 아이고, 잘못했네요. 프로 C.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빈 공간을 딱 찍으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치수하고 이제 하고 싸워요. 물론 이제 딘브레이크로 끊어주면 됩니다. 딘브레이크로 끊어주기 싫다 그러면 요 치수를 살짝 더 뒤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뭐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약간 좀 바깥으로 빼준다. 그래서 이제 선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빼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닌 게 여기가 이렇게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좋은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치수를 요 위에다 기입하지 않고 아래쪽에다 기입을 합니다. 자, 얘는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는 10mm를 다시 내려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2mm 올라가게 이렇게 해줄 거고, 얘는 그냥 뭐 더 올라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더 아까 위치 옮긴 거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제 아래쪽으로 빼려고 하면 여기 공간이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10mm를 더 낮춰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정면도가 치수가 여기까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한 칸 더 내려와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다 기입을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DLI 해가지고 여기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찍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여기서 10mm 올라가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랑 똑같이 붙여줘야겠죠.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4 곱하기 한 칸 띄고 프로 C. 자, 9.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 이랬더니 여기도 이렇습니다. 라는 거죠. 선생님 아까랑 다를 게 없는데 뭐하러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죠. 이 치수를 안쪽으로 빼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그렇죠? 치수를 이쪽으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전혀 걸리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걸 보고 저쪽으로 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뭐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이쪽으로 빠지는 중요하진 않은데 이쪽으로 빠져야 이제 다른 치수 보조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이제 간섭이 없는 거죠. 애당초 이제 이쪽으로 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면 치수를 기입을 하실 때 이건 CAD의 특성이긴 한데 좀 더 이제 빠르게 작업을 하시려면 DLI 해가지고 아까는 제가 첫 번째를 이 점을 찍었어요. 반대로 찍는 겁니다. 내가 치수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은 쪽이 나중에 찍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를 찍고 해주시면 자, 더블 클릭하고 4 곱하기 한 칸 띄고 프로 C. 자, 이렇게 해주면 애당초 자연스럽게 공간이 모자라고 빠져나갈 때 제가 두 번째 찍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이제 CAD의 특성을 알고 계시면 작업할 때 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는 요 위도 이제 지름이니까 파이를 붙여줘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강사들마다 이제 의견이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이제 강사들은 요 아래쪽에다가 수량을 명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수량을 명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그냥 파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틀린 건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격증 그 시험 답지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기입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KSQ에서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는 건 없어요. 저쪽에서 이제 아래쪽에 수량이 명기됐으니까 위쪽에도 수량을 명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KS 규격의 제도 통치기에 따라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어디서 봤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KS 규격에 KS 어느 항목에 그게 기입돼 있는지 제가 못 찾는 건지도 몰라요. KS 규격이 워낙 그 내용이 광활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써 있는 거.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요 두 개를 세트 개념, 여기 9파이랑 여기 18파이, 그러니까 세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만 수량을 적어줘도 세트로 가는 거니까라고 하는데 이게 도면에 따라서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요 18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18의 개수가 5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구멍이 안 뚫린 18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량을 명확하게 기입을 해주는 게 좀 더 확실한 형태의 도면이다라는 거예요. 수량을 중복으로 명기하는 건 중복 치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수량이 중복으로 명기되는 건 전혀 중복 치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수량은 치수가 아니에요. 개수지. 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4 곱하기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프로 C 해서 별도로 수량을 기입을 해서 이 18파이의 수량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4 곱하기 여기 4 곱하기 이 9파이와 18파이는 세트로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면에 기입되는 치수는 가급적이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입한다. 그래서 이제 요 18파이는 여기다 기입을 하는 게 이쪽에다 기입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치수의 표현이 깔끔하다. 왜냐면 여기 있는 외형선하고 치수선이 크로스되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치수 문자가 크로스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쪽에다 기입하는 게 좀 더 좋은 치수 기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좌우 폭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기입할 거는 없네요. 그러면 이제 수직 치수는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수직 치수는 뭐 요 두께는 여기 기입돼 있죠. 9라고 기입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닥에서부터 요 위, 요 가공면까지의 높이도 여기 1, 2라고 기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높이는 여기 기입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름이 여기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요 제일 위까지는 뭐예요? 여기가 50이니까 여기 이제 84에다가 25를 더하면 저 제일 윗면까지의 높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윗면까지의 높이가 계산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저 윗면까지의 높이를 기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입을 합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전체 치수라고 하죠. 선생님, 좌우의 전체 치수는요. 근데 좌우의 가장 긴 치수는 여기 106으로 이미 기입이 됐고요. 정면도 같은 경우도 좌우로 가장 긴 치수는 여기 90입니다. 그래서 좌우 지금 수평 치수는 정면도, 주투상도,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모두 이제 다 기입됐습니다. 좌우 폭에 대한 건. 이제 하나 기입 안 된 건 전체 높이. 그렇죠? 높이에 대해 기입이 안 됐는데, 자, DLI. 자, 그래서 기입을 해줄 거예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제일 위까지의 높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자, 얘를 10mm 안쪽으로 들여주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기입하면 얘는 중보 치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84 중심까지 높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50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반지름도 알고 있는 거죠. 절반 하면 이제 25고 84에 25를 더하면 당연히 109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치수가 나온다는 건 치수를 중복으로 기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도면에는 치수를 중복으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이 109는 반드시 기입이 돼야 된다. 왜? 전체를 아우르는 치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치수를 중복으로 기입했을 때는 하나를 뭘로 빼주느냐? 참조 치수로 빼줍니다. 거기서 이제 참조 치수로 빼주게 되면 이제 참조 치수에는 가로를 붙이게 되는데 이 가로를 붙이는 걸 누굴 붙일 거냐? 요 50을 붙여줄 거냐? 아니면 109를 붙여줄 거냐? 이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키포인트, 중요하게 봐야 되는 치수가 누구냐?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치수는 가로를 안 붙이고요.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치수는 이제 가로를 붙여주게 돼요. 둘 중에. 그럼 이제 50이 더 중요하냐, 109가 더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 얘기할 때 이 형상이 주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주물에 의해서 이 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안쪽에 있는 구멍들을 뚫어준다 그랬죠. 그 중심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이게 가공이든 뭐든 제일 중요한 게 요 외부에 있는 이 원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이 중요하고요. 이 109라는 치수는 실제적으로 가공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 치수입니다. 그러면 필요도 없는 치수인데 왜 꼭 적어줘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 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주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전체 치수를 꼭 적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게 주물이 아니고 전부 다 풀로 가공하는 가공품이다라고 한다면 풀로 가공하는 가공품은 처음에 가공되기 전에 이제 원 소재를 갖고 오는데 그 소재의 크기, 덩어리의 크기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와야 돼요. 가공이 가능하게. 그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전체 치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순수 가공품이다 그러면 90에 106에 높이가 109인 사각 블록을 갖고 와서 가공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 가공 여유를 좀 더 하겠죠. 더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재에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소재의 사이즈를 알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물은 좀 얘기가 달라요. 주물은 왜냐면 이 소재를 내가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면 주물로 이미 떠가지고 이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소재 자체를 내가 도면을 보고 소재가 어느 정도 들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미 주물이 만들어져가지고 오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주물에서는 도대체 왜 이 전체 사이즈가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이 가공을 하러 가공 장비에다 넣는데 이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 장비에 들어갈 만한 크기냐 아니냐는 확인이 돼야 돼. 그렇죠? 주물로 갖고 왔는데 이 주물이 가공기가 조그만 가공기가 있고 커다란 가공기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그런데 조그만 가공기에서 얘를 넣어서 가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돼야지. 얘 가공기 조그만 거에 넣어 아니면 가공기 큰 거에 넣어 뭐 이런 얘기가 결정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 장비에서 가공이 가능한 사이즈인가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치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실제적으로 가공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미리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어바우트 사이즈 이게 솔직히 말하면 109라고 정확히 알 필요도 없고 대략 110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정도의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갖고 있는 값의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얘는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더블 클릭을 하고 가로를 붙여주는 거죠. 가로 열고 그다음에 뒤로 와서 가로 닫고. 그래서 이렇게 참조 치수 형태로라도 전체 치수는 반드시 기입을 한다. 작업자가 그 작업 준비를 하는데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 준비해서 제일 처음에 보는 거는 이 전체 치수예요. 땅, 요 대치수를 보고, 우리 회사에 있는 가공기 거 커다란 거에서 작업해야지. 아니면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부품을 가공할 만한, 이런 사이즈의 부품을 가공할 만한 가공기가 없다 그러면은 보고하겠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 장비로는 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외주 보내야 됩니다. 이제 큰 가공 장비 있는 대로 외주를 보낸다든가 이런 이제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체 사이즈다. 그렇죠? 전체 사이즈는 꼭 기입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기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측 문도에서 이제 스위치수 다 기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입이 안 된 게, 주투정도에 이제 기입이 안 된 수직 치수가 있습니다. 뭐냐? 여기 보면은 구멍에 직경은 기입됐는데, 직경은 기입됐는데, 이 구멍이 파진 깊이가 빠져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구멍 깊이도 해야 되는데, 이 구멍은 이제 가공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요 윗면에서부터 요 깊이까지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면도에 지금 이제 치수의 기준은 어디예요?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치수는 내가 잡아준 이제 기준의 기점으로 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기입돼야 되냐면 실제적으로는 DLI 요 바닥이 기준이니까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작업자가 필요한 건 이 치수가 아니죠. 접대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이것처럼 얘처럼 이면에서부터 가공을 요만큼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얘도 이제 요 윗면에서부터 요만큼 가공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돼요. 안쪽에 있는 이제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위를 완전히 관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깊이를 표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뚫어주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위가 뻥 뚫릴 때까지 그냥 가공을 하면 되는 건데 그에 반해서 이제 얘네들은 끝나는 부분. 여기 이제 7파이는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10파이는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가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구멍 저렇게 동심에 이제 여러 개의 구멍이 놓이게 되면 가공을 작은 구멍부터 순차적으로 합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난 다르게 하는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공 작업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구멍 먼저 뚫고 그러니까 지금 정면도에서 이제 좌우로 뚫려 있는 여기도 만약에 28파이를 가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28파이를 먼저 뚫고요. 이걸 먼저 뚫고 그 다음에 28파이의 중심에 맞춰서 32파이를 가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32파이를 먼저 가공하고 28파이를 가공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솔직히 말하면 드물다기보다 좀 그렇게 가공하는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하다라고 좀 보기도 좀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동심에 이제 여러 개의 구멍이 있으면 작은 구멍부터 차근 그래서 작은 구멍 뚫고 그 작은 구멍 뚫린 그 센터에 맞춰서 큰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작은 구멍이 먼저 뚫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7파이가 먼저 뚫린다라고 하면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깊이. 그래서 이렇게 4. 이 치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12mm 빼줄까요? 12. 자, 12mm를 뺐더니 여기까지 오네요.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2파이를 또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위에 단 2파이가 아니라 10파이죠. 10파이에 이제 깊이를 기입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자가 저 칸에 못 들어가니까 아래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칸이 좁을 때는 그냥 내가 빠지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찍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또 붙여놓고 일반적으로 저 12mm 띄우잖아요. 여기서 12mm 띄우면 어떻게 돼요? 겹치겠죠? 그러면은 얘를 바깥쪽까지 여기서 10mm를 얘 2가 아니라 4를 더 10mm를 더 빼주면 이제 여기 있는 형상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하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더 그럼 아예 바깥까지 확 빼버리자. 그래서 이제 요 바깥으로 아예 확 빼버리면 이제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이제 치수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싸우고 이제 우리 아직 안 한 거인데 나사 치수 기입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사의 치수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치수 4mm 치수는 저 안쪽에 남아 있는 게 좋아요. 남아있는 게 좋은데, 이때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제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2를 기입을 하고, 반대쪽에다. 사를 기입을 하는 거죠. 이때 이 4가 안에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칭선하고 이제 겹쳐지는데,
이때도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1번.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었죠. 문자에서 배경을 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오고 순서가 안 바뀐다 그러면 이제 드로우 오더 DR.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치수를 선택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F. 만약에 이제 앞으로가 안 먹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드로우 오더 다시 하고 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객체 위로 A 해서 요 해칭선을 선택을 하고 엔터 해주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입해 줄 수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시중에서 보는 이제 답안에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 2mm만. 실제 작업자가 알아야 되는 치수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작업자가 요 7파이 가공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요 2mm를 아는 것보다는 4mm를 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 작은 직경을 먼저 가공을 하려고 할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설계상으로는 전혀 문제 안 되는 게, 야, 꼭 그렇게 가공할 필요 있냐? 10mm 가공하고, 10mm, 2mm 가공하고, 그 다음에, 나온 면에서, 7파이 2mm 가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 부분은, 조립되어 있는 형상을 보면 여기 위쪽에서 요 깊이에 대한 공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공차에서 맞춰주면 돼요. 조립 관계에서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그거 가공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10파이 먼저 가공하고 그 위쪽에 7파이를 2mm를 가공을 해가지고 누적오차가 발생을 한다 그래도,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요렇게 요거를 기입 안 하고, 이제 요렇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단, 이렇게 처리할 땐 지금 뭐가 문제가 돼요? 화살표가 싸웁니다. 화살표가 싸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살표를 이제, 싸우는, 중간에 있는 화살표를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좁은 틈에 이제 우리가 화살표가 겹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저 화살표로 안 쓰고 뭐로 쓰느냐? 점으로 표현을 해줘요. 점으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치수에서 저 화살표를 점으로 바꿀 때는 여기 화살표에 1, 2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누구를 이제, 우리 바깥쪽은 아니고, 요 안쪽이니까 안쪽 것만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걔가 1이냐 2냐? 이거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해보고, 반대로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반대로 됐으니까 그거 취소하고 밑에 거 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 해봤는데, 반대로 됐어. 그러면, 야, 1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2 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써도 이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으니까 CAD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작업이 효율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요 치수를 찍을 때 요 숫자 2가 자동적으로 요 위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치수를 기입할 때 여길 첫 번째 찍고 여길 두 번째 찍는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화살표도 이쪽에 있는 화살표가 첫 번째 화살표고요. 이쪽에 있는 화살표가 두 번째 화살표고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얘를 첫 번째 화살표를 점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바꿔주면 돼요? 화살표 1을 바꿔주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것도 한번 보죠. 아래 것도 숫자가 이쪽으로 자동으로 튀어나갔죠. 그럼 제가 어떻게 찍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첫 번째로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두 번째로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화살표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럼 얘도 화살표 1번이에요. 즉, 지금 위에 기입한 치수나 아래에 기입한 치수나 둘 다 화살표가 1번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걸 점으로 바꾸고 싶으면 서로 치수를 기입하는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은 조금 제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입한 경우는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화살표 1번을 점으로 바꾸는데 이때 그냥 점 쓰면 점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큰 점 쓰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점으로 바꿀 때는 여기 작은 점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이제 싸우는 화살표는 사라지게 되죠. 만약에 이제 내가 치수를 기입할 때 조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입을 했다. 순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DLI. 여기서 이렇게 기입하고. 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 2가 이제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 반대로 보내는 거는 이렇게 기입해도 반대로 보낼 수는 있죠. 선택하고 글자에 있는 그립점을 잡아서 반대쪽 화살표 끝에 있는 선에 끝점을 딱 찍어주면 반대로 갑니다.
이건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해서 여기서 화살표 2를 둘 다 작은 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선택된 순서가 이제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별도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얘만 선택해서 얘는 여기가 첫 번째 찍은 데니까 우리는 지금 이쪽 화살표를 점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화살표 2를 작은 점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에 ESC 누른 다음에 얘 선택해주고 얘는 화살표 1이 작은 점이다. 별도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번거로운 일들을 피하려면 우리가 이제 CAD 명령을 활용을 할 때 이 CAD 명령이 동작하는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저 특성에서 제어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가지고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컨트롤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실무할 때도 이거를 알고 내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무를 뛰느냐 아니면 어차피 똑같은 형태로 도면만 나오면 돼 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작업하는 걸 보면 작업의 효율성의 차이가 확 납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실무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무에서는 CAD를 어떻게 쓰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결과물이 중요해.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결과물만 맞으면 실무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하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남들은 그냥 한 번만에 끝내는 걸 본인은 두 번, 세 번의 스텝을 거쳐가면서 끝내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에서 이제 본인의 능력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물론 그냥 대충 써서 결과물만 똑같게 나와도 괜찮지만, 진짜 제대로 우리가 이제 일하고 프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가 사용하고 있는 툴에 대한 특성은 제대로 이해하고 모든 업무를 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때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 2가 겹쳐지는데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처리를 하든가 여기 숫자 2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더 빼줘도 되겠죠. 이렇게 살짝 더. 물론 이때도 이제 이렇게 중간에 이제 외형선하고 치선이 겹치는 거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표현이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표현이 아니어도 그냥 쓰는 거죠. 네,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기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쪽으로 12. 이쪽으로 이쪽은 저 위에 걸 옮겨주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얘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문자에서 채우기 색상을 배경. 그다음에 DR 드로우 오더 얘 선택하고 아까 안 난 거 보니까는 그냥 객체 위로 할게요. A 객체 위로 해서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요렇게 표현한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요렇게 요 부분을 이제 요렇게 표현한 건 이건 저라면이라는 얘기를 꼭 했어요. 저라면. 그러니까 제가 요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드린 방법들이 잘못됐다. 그거 가지고 감점할 수 있다. 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내 스타일은 그거 아니야. 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기입을 할 텐데 아마 이제 시중에 있는 이제 다른 자격증들 보면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방법, 이전 뭐 요거 바로 전에 보여드린 방법 그렇게 기입한 게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절대 뭐 누가 와서 잘못했다 이런 치수기 이렇게 기입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것도 올바르게 기입을 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이제 요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려보면 실무에서 보면은 도면 그리는 사람마다 다 그 똑같은 부품을 그려도 치수를 기입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틀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아예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채점이 되게 어려운 게
이게 다 똑같은 시험 문제 푸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형태의 정답을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채점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꼼꼼하게 봐야 돼요, 되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채점 결과에 대해서 논란도 되게 많을 수가 있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 보면은 불합격해도 어디 감점돼서 불합격됐습니다. 이런 거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왜냐면 이렇게 판단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공개를 해버리면 이게 왜 틀렸어요라고 되게 막 민원을 많이 넣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결과는 받아들이셔야지 민원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뭐 요새 이제 민간 자격 같은 경우도 뭐 되게 민원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민원 넣으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냥 결과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이제 그 채점의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본인의 실력이 좀 확실해가지고 감점이 얼마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 채점하는 사람이 조금 애매하게 뭐 한두 군데 틀려서 채점을 잘못했다 그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떨어졌다라는 건 본인의 실력 자체가 애매했다라는 거예요. 자격증에 합격하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난 합격으로 바꿀 거야. 어차피 실력은 안 되시는데 그 합격으로 바꿔서 뭐 하게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런 얘기 하면 이제 뭐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자격증 결과에 하기야 전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 받아들이긴 했지만 뭐 전 떨어졌어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표현도 있다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직 치수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 부분은 일단은 제 눈에 안 보이네요. 제 눈에 안 보이고 이제 남은 치수라고 한다면 이제 요쪽 부분도 만약에 여기 치수를 기입할 게 없다 그러면 이 부분도는 아예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데 이 부분도가 굳이 있는 건 이 끝단이 이렇게 둥글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되죠. 그냥 요것만 있으면 끝단을 이렇게 딱딱 각지게 표현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고 여기서 이제 요 끝단에 이제 필렛값 정도는 왜냐면 이제 여기 있는 요 원의 지름은 이제 여기 기입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뚫려 있는 구멍의 지름은 이제 여기 기입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건 여기 반지름인데 반지름 같은 경우 이제 DRA로 기입하면 되겠죠. 반지름 치수 기입해주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요런 경우는 45도로 놓기 때문에 XL 앵글 45도.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 4분의 1이니까 정확하게 중간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DRA 해가지고 얘는 45도로 딱 놔주는 편이에요. NEA 근처점으로 여기다 딱 붙여서 놔주는 편이고 꼭 저처럼 45도로 놔야 되느냐? 아니요. 저 각도 뭐 30도로 놓든 뭐 아니면 마우스로 대충 찍어가지고 임의로 놓든 뭐 저걸로 아마 자격증 시험에서 감점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그냥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면에 치수를 배치하는데 약간 좀 결벽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도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뭐 무슨 논란이 있냐면 지금 여기에 이제 부분도를 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렛돼 있는 게 요거 하나다. 지금 현재 도면에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수량을 기입하지 않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부분도라는 거 우리가 부분도를 이렇게 그렸어도 이렇게 된 게 이제 4개 모서리에 다 있다라는 건 다 인식을 하니까 저기에다 이제 저렇게 기입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면은 모든 게 명확한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수량을 기입합니다. 왜냐면 저 코너가 이제 저렇게 돼 있는 모서리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4. 그다음에 곱하기 한 칸 띄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수량을 기입을 했는데 이거 수량을 기입했다고 감점할 수 있느냐? 감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실질적인 이 부품에 있는 이 수량은 4개가 맞아요. 이 부분의 수량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명확하게 도시를 해준 것뿐이기 때문에 감점의 요소는 아니다. 근데 뭐 이걸 안 썼다고 해서 감점하지 않는다라는 게 요새 이제 자격증 강의하시는 분들의 대세가 그렇게 된다. 저라면 솔직히 감점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인 거죠. 근데 채점을 개인적인 성향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감점이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붙여줄게요. 어차피 이제 여기 아래쪽으로 공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니니까 좀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공간을 좀 줄여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입했고요. 그럼 남은 건 뭐냐? 여기 이제 나사입니다.
이쪽 나사는 이제 기입을 했고요. 이렇게 기입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본 자격증 정답들을 본다고 하면, 이제 아마 이제 이쪽은 이렇게 기입을 할 겁니다. 일단 나사의 호칭경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찍고. 제가 이제 아래쪽을 먼저 찍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얘를 여기다 맞출게요. 여기다 맞추는데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한 칸 드려야겠죠. 한 칸 드려줄 거예요. 제가 여기를 좀 넓은데도 그냥 냅둔 이유가 그겁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 치수가 안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서 이제 12mm를 띄었을 거예요. 요 아래쪽하고 맞추지 않고 여기서 12mm 띄어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요 안쪽에 공간이 필요하다. 이 치수가 하나 더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준 거고 얘는 이제 안쪽으로 10mm를 들여줄게요. 10mm. 이제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나사가 이제 미터 보통 나사를 썼으니까 얘처럼 뒤에다 이제 피치를 적어주진 않겠죠. 대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미터 보통 나사니까 M이 붙어야 됩니다. M이 붙어야 되고 이 나사가 여기 하나 뚫리는 게 아니죠.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반대쪽에도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 4개 있죠. 그럼 여기다 8개라고 적냐? 아닙니다. 가공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공 방향이 다르면 그 수량은 별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위치가 이제 비슷한 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고 4,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M. 대문자죠. 여기는 대문자 M4. 뒤에 피치는 기입하지 않죠. 보통 나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땅 해주면 어떻게 나가요? 이쪽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치수 기입할 때 DLI로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은 거. 이유는 두 번째 쪽으로 치수가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치수를 위로 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밑으로 빼지 않았죠. 왜냐면 이제 밑으로 빼면 얘가 중심선 쪽까지 와요. 중심까지 오는데 제가 이제 중심을 가로지르는 그 상황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저렇게 빼준 겁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나사의 호칭경만 나왔지 나사의 깊이는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사의 깊이 DLI 깊이도 기입을 해줘야죠. 깊이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깊이를 알아야지 나사를 저 깊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가 필요한 건 요 8이라는 치수고 얘는 이제 여기서 전 여기다 맞춰줄게요. 지금 요 치수 보조선하고 얘하고 운 좋게 안 닿아 있으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놓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밸런스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필요하죠. 가공 방향이 다르니까 별도로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밀어. 이렇게 기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기 나사에 대한 치수도 다 기입이 된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 이제 나사에 대한 치수를 꼭 저렇게 적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싫어하는 치수입니다. 실무에서 물론 이제 실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도 좀 성향이 달라지거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실무에서 제가 일한 베이스에서 보면은 나사에 대한 치수를 이런 식으로 기입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거. 선생님, 여기 드릴 깊이는, 이거 드릴 깊이는 작업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기입 안 해줘도 돼요. 일부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 저 드릴 깊이까지 이제 표시해주는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험 문제를 저한테 갖다 주면, 선생님, 이 도면은 이거 요 안에 나사 깊이까지 어떤 식으로 기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요. 이걸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 깊이를 굳이 이 깊이를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선생님 이렇게 해주는데요? 라고 이제 저한테 꿋꿋이 보여주면서 얘는 뭐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시험 문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나사의 깊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 깊이 치수를 못 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정하니까 그러면 이제 애매해가지고 막 버벅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학생들 문제 풀기 쉬우라고 그냥 딱 혼란의 여지 없이 그냥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제공을 해주는 것 뿐이지 원래 나사에서 저 나사를 내기 위한 드릴의 깊이를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거는 기입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나사에서 필요한 거는 이 나사의 호칭경, 그 다음에
그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의 길이만 지시를 하는 거고, 저걸 보고 작업자가 알아서 저 드릴 깊이를 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 드릴 깊이의 제어가 필요한, 이제 설계상의 제어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거기에 별도의 이제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입하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실무에서는 이렇게 기입을 안 하는 게,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4개, 4개다라고, 4개의 M사다라는 건데, 이 치수 보고 이 치수 보고 이렇게 따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나사의 치수는 한꺼번에 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KS 규격에 있는 기계제도 통칙을 보여드렸을 때, 관련 있는 치수는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해 주는 게 좋다. 같은 뷰에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해 주면 좋다라는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제 기계제도 통칙 그 설명했던, 치수 기입 쪽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서로 연관이 있는 거는 하나에다 몰아서 해주는 게 좋던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려면, 이 나사의 배열을 보려면 요 PCD, 이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호칭경에 대해서 여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봐요. 요렇게 보고, 이게 4개가 있는데, 4개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냥 아무런 각도 기입 없이 그냥 4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등각이긴 한데, 이게 이 나사의 형태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게 우측면도입니다. 우측면도는 이 나사 4개가 배열되어 있는 형태가 정확하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거기는 깊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깊이 치수를 못하잖아요. 근데 나사의 깊이 치수는 꼭 이렇게 기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라면 솔직히 말하면 저거를 저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 지시선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L이. 자, L이. 그리고 이제 지시선 사용할 때 처음에는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밑줄이 가 있는 지시선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를 한번 더 쳐가지고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 제일 마지막 부착에 있는 맨 아래 행의 밑줄, 여기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CAD 기본적으로 실행을 했을 때는 요거 체크 안 돼 있는 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 체크가 돼 있으면 그냥 확인만 하시고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시선 작성하면 되는데, 나사 쪽에다가 이제 기입을 할 때는 요 안쪽보다는 요 바깥쪽, 호칭경 쪽에다 붙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호칭경 쪽에다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시선을 빼줄 겁니다. 자, 대각으로 이렇게 한번 빼고, 이제 그 다음에 수평으로 전개될 거니까 그냥 엔터. 다음쯤 지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폭 지정 안 하죠. 엔터. 그러면 이제 여러 줄 문자 하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뭐 하느냐? 이제 4. 근데 4를 안 쓰고, 여기는 이제 원래 여기서 세트 개념이 나와야 돼요. 4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아이고, 5가 들어왔네요. 4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대문자 M,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려면 한영 전환해서 깊이라고 한글로 써주시면 돼요. 깊이. 그 다음에 이제 깊이값. 좀 8이죠. 8. 깊이 다음에 한 칸 띄워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저는 이제 원래는 깊이 뒤에는 안 띄거든요. 어쨌든 이제 저렇게 한 칸 띄워주고, 한 8, 뭐 써주던가, 아니면 이거 붙여서 쓴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감점하시진 않을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다. 깊이 안에 붙여가지고 8 쓴다고 해서 굳이 감점을 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한 칸 띄워주실 분들은 띄워주시고, 붙이실 분들은 붙여라.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저는 이제 60도 딱 맞추는 거 좋으니까, 저 60도 딱 맞추는 이 행위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결벽이 있는 거고, 이거는 도면적으로 좀 저런 결벽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2가 들어간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선생님, 반대쪽 거는, 그쵸? 그 반대쪽 걸 표현해서 곱하기 2가 들어간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대쪽에 4개가 추가적으로 가공된다는 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이 그림적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끝내진 않고 여기서 한 칸 더 띄고요. 가로치고 양면, 간단하게 쓰면 양면 가공.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좀 이제 디테일하게 써주면 양면 동일 가공. 똑같은 형태로 가공해라. 이렇게 써줘요. 자, 그리고 이제 엔터. 아이고, 엔터가 아니라.
빈 곳을 딱 클릭을 해서 끝내겠죠. 엔터를 칠 땐 컨트롤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준다. 이거 하나만 읽으면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요거 보고 4개의 치수를 본 거를 요 치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방식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자격증 시험에서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감점은 못 합니다. 이거는 KS 교육에서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통치게 이제 저런 식으로 나사에 대한 치수를 저런 식으로 기입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절대 이제 뭐라고 못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이도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한글로 깊이라고 안 쓰고요. 저는 이제 DP 영문 약자, 뎁스의 약자 DP 하고 8을 이렇게 붙여서 써요. 그리고 이 양면 동일 가공도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보스 사이드. 뭐 이거는 이제 소문자 들어가도 되고 소문자 일반적으로 도면에서 기피를 하니까 보스 사이드 이렇게 적으면 양쪽 면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면에다라고 하면 이제 파 사이드라고 쓰고요. 이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면에만 가공한다 그러면 니어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명기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에 가공하는 건 일반적으로 니어 사이드라는 표기를 안 하고요. 그냥 저 치수만 표기를 해주죠. 일반적으로는 양면 가공이라든가 그런 보스 사이드 그리고 이제 반대면이다. 지금 표시된 거랑 반대면에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파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기 가능하다. 실제 저는 이제 기계설계 산업기사 저는 시험을 봤는데 산업기사 시험 볼 때 저는 나사에 대한 치수는 이런 식으로 기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입 안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런 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돌고 있는 이제 자격증 시험 문제 풀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기입한 걸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세를 따르고 싶으면 학생들한테 안전하게 대세를 따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입하셔라. 근데 나라면 저렇게 안 하겠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PCD를 여기다 기입을 하잖아요. PCD도 이제 이렇게 기입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같은 부분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한쪽에 몰아서 기입을 한다고. PCD 여기다 기입합니다. DDI. 자, 이때 여기 PCD 써줘야죠. PCD 써줘야 되는데, 이거 PCD 쓸 때는 파이가 못 없앱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내가 P.C, 대문자로 써야죠. P.C.D. 한 칸 띄면 파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파이는 치쓰기 명령으로 그냥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저거 못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여기 소문자로 들어갔네요. 어쨌든, 대문자로 써주는 건데, 제가 저거 없애는 방법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렇게 기입을 했을 때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특성창을 띄우고, 뭘로 가요? 머리글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1차 단위에 보면, 치수 머릿말, 여기서, 대문자 P.C.D 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시면, 파일을 없애고, PCD 40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다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앞에 2 곱하기 붙여주셔야 돼요. 2 곱하기. 이렇게 간섭 나면 각도는 좀 돌려줄게요. 마이너스 15도 정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한 방에 봐요. PCD가 2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나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림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완벽하게 보여요. 거기에 치수가 이렇게 2개만 보면 돼요. 2개 보면 치수가 다 보여. 그 작업자가 보기에도 이게 훨씬 편해요. 이 방식이. 실무에서는 이 방식으로 나사를 기입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이 방식이에요. 나사는. 한쪽에 몰아가지고 배열하고 그 다음에 나사의 사이즈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실무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에서도 이렇게 기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빠졌으니까 이렇게 빼준다. 이렇게 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사에 대한 PCD 여기다 기입하고 이렇게 했다고 감점을 한다. 그러면 그 감독관은 그 채점관은 미친 거예요. 못해요 그렇게. 왜?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거든. 도면 표현 원칙에 절대 어긋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새 대세는 그리고 컨트롤 Z인데 제가 컨트롤 X를 누르고 있었네요. 자, 원래대로 돌릴게요. 요새 대세는 대부분 서적에 나와 있는 대세는 이거더라. 얘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거더라. 그래서 나는 좀 안전빵으로 그냥 대세를 따를래 라고 하면 이렇게 기입을 하시고 이제 저처럼 저렇게 하는 거. 저는 실제 시험 볼 때 대세는 상관없이 그냥 제가 그냥 알고 있는 표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히 합격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사에 대한 것도 다 기입을 했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빠진 치수 자체는 없는 것 같네요. 자, 요렇게 했고 이제 요렇게 하면 이제 치수 다 기입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요렇게 치수를 다 기입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뭘 설명을 드리냐면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표면 거칠기하고 기하 공차 이게 나왔는데 우선은 이제 표면 거칠기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 공차 쪽으로 넘어가서 하고요.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이제 여기 제가 실무에서 이제 여기다 기입을 할 때 어떻게 기입을 할 거냐 그것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대칭도 처리 안 했는데 기하 공차랑 이런 거 다 붙이고 나서 요거 대칭도 처리 만약에 이제 공간이 모자라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요 본체 치수 기입 끝난 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도 아마 이제 준비 작업 때문에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표면 거칠기는 이제 가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가공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이 본체가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그 가공 절차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표시하는 이제 부가적인 자료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라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그 이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이제 자료를 좀 작성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그 실제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영상은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